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 김수철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그렇게 이제 서류를 준비했다면 상속세 신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전 케이스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 4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마 이론적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실전 케이스를 참고하시면 앞으로 상속세를 준비하고 또 상속세 신고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체했던 금액에 대해서 금전대차 계약서를 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를 절세했던 케이스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님들은 몇십억 되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소득은 없으세요. 은퇴하신 지가 20년 이상 되신 거죠. 60대 은퇴를 하셨으면 80대시니까 그 사이에 소득은 없었고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었던 그 아파트를 담보대출 받아서 그 대출받았던 돈을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자녀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녀가 몇백만 원을 보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부양 개념이죠. 하지만 아버지 재산이 몇십억을 넘기 때문에 사실 또 부양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돈을 갖고 은행 이자도 내시고요. 은행 원금도 내시고 일부로는 또 생활비로도 사용하시는 거죠. 만약에 자녀한테 매달 500만 원씩 1년이면 12달이고요. 12달 곱하면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이 5년만 돼도 3억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매월 500만 원씩 안 보냈다면 아버지 재산이 5년 동안 3억이 줄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을 파셨든 아니면 그 집에 대해서 다시 담보대출을 받았든지요. 그런데 자녀가 줬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아버지 재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자녀가 줬던 만큼 다시 상속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돈을 보낼 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요. 은행 이체를 통해서 매년 금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을 씁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차용증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는 일단 증여로 봅니다. 그냥 줬다. 갚을 리가 있냐? 부모 자식 간의 돈거래를. 따라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차용증, 즉 금전대차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금전대차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대차 계약서 내용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자를 얼마를 줄지, 그리고 언제 갚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15년 후에 갚을게, 이자는 없어, 이런 식으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썼다면 그것은 사실 차용했다고, 즉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얼마 줄지 또 언제 갚을지를 좀 명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증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그때 작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받을 때 최초에 아예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고요. 세 번째로요. 이자를 주는데요. 이제 아버지한테 빌려준 거니까 자식이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자 신고, 즉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원천 신고를 안 했다면 1년치를 모아서 그 아들 소득 신고할 때,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자 소득을 포함시켜서 신고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나중에 빌린 거라고 소명을 할 때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케이스는 이런 돈거래를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이것은 생활비 보조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금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놓자. 세무서에서 이것을 인정해줄지는 차후 문제이고 나중에 세무 신고하고 상속세 신고하고 상속세 세무조사 때 대응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금전대차 계약서를 썼던 케이스입니다. 찾게 된 경위를 한번 볼게요. 한평생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아 오셨는데요. 현대아파트 35평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가치가 평당 2억에서 70억이었어요. 그리고 통장에 한 3억 정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3억이 대부분에는 아드님한테서 왔던 돈이었어요. 즉 3억이 그대로 상속세로 잡히면 상속세가 1억 5천이에요. 하지만 3억이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하면 70억 더하기 3억 더하기 마이너스 3억,
빚이니까요. 빼야 돼요. 재산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3억을 하는 순간 상속세가 1억 5천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께서 주변에 물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상속 증여나 양도를 많이 한다는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의 고민은 이 아파트를 어떻게 사전에 증여를 할지가 고민이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보다는 오히려 양도를 하고 현금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대아파트 처음 생길 때부터 살아오셨기 때문에 30년이 넘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하면 양도세는 10억 언저리였어요. 그러면 70억에 매각을 하시고 10억 양도세를 내신 다음에 그 60억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쪼개서 세율이 뭐 20%나 30%에 걸치는, 예를 들어서 5억을 한다 그러면 20%에 걸치고요, 그 이상을 한다 그러면 30%에 걸치도록 저희가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 플랜을 짜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님이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강남의 아파트들은 토호제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토호제 받는 게 3주 정도 걸립니다. 계약을 하고, 결국 토호제 전이었기 때문에 가계약을 하신 거예요. 가계약을 하고 토호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3주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례식장도 다녀오고 자녀분들에게 아버님이 어떻게 상속증여 양도 플랜을 짜셨는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녀분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너무 갑작스러운 그 부고였기 때문에 다들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이 양도 현금 증여 플랜은 흐지부지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플랜으로 이제 자녀분들과 또 배우자분과 상속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플랜을 먼저 짜고 이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 플랜의 핵심은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한테 받은 돈을 전부 부채로 잡자는 거였어요. 그때 아버님 말씀은 3억이었는데요. 실제 자녀 통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아버님한테 10년 동안 무려 6억 원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아드님이 연봉이 좀 높으신 분인데 대단하신 거죠. 아버지한테 6억 정도 10년 동안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매달 500만 원을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비슷한 날짜에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그 돈으로 원리금 상환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이 돈을 못 받았다면 사채라도 쓰셨을 거고, 사채를 썼다면 부채로 빠집니다. 다만 자녀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부채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억을 좀 더 저희가 부채로 잡았고, 왜냐하면 그 저희가 작성해드린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놓은 금전대차 계약서에는 전체적인 상환 기일이나 이자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매달 얼마를 껐는지에 대한 건 별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드님 통장과 돌아가신 아버지 통장을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얼마가 갔는지를 계산했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당연히 자녀한테 이자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자 소득을 저희가 전부 계산했어요. 월할로 계산을 하고 1년 동안의 이자를 모아서 자녀분의 근로소득하고 합쳐서 우리가 종합신고서 소득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자 소득세가 나가지만 사실 6억을 인정받음으로써 상속세를 3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자 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거쳐서 일단 상속세 1차 플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또 하다 보니까 아버님 통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한테 이체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보다 보니 증여성도 있고 실비 보전성도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같은 걸 잘 못하셨고, 그것을 이제 자녀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부모님한테 돈을 이체받았던 것이죠. 부모님들은 인터넷 뱅킹은 잘 못하셨고요. 텔레뱅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뱅킹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받았던 돈은 부모님들이 원래 써야 됐던 돈이지 자녀한테 증여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전부 소명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국세청에서 실비 보전이야? 그럼 뭘 샀는데 그 뭘 샀던 거에 영수증을 줘. 공기청정기야, 냉장고야, 가구야, TV야, 아니면 뭐 마켓컬리에서 식재료 산 거야.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전부 소명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 10년 동안 자녀한테 이체했던 돈이 굉장히 좀 컸어요. 여기도 나오지만 자녀한테 이체했던 돈이 10억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그 10억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일부는 증여로 저희가 받지만 최대한 줄여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출금하신 돈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출금한 그 주기를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말일날 이제 출금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생활비로 쓰신 거다. 즉 카드를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출금을 한 다음에 한 달 동안 현금으로 뭐 식사도 하시고 생필품도 구입하시고 생활비로 썼던 것이라 해서 2년 내에 인출했던 4억에 대해서 전부
일자별로 저희가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전략은 3개였던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냈던 그 이체 내역을 전부 부채로 잡는다. 두 번째, 10년 동안 자녀한테 이체했던 내용 중 일부분을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자녀가 구매 대행을 해준 것으로 소명한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 2년 동안 인출했던 금액, 창구나 ATM에서 인출했던 금액이 무려 4억이나 됐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생활비로 썼다는 것을 또는 간병비로 썼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6개월 있다가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는 크게 3가지가 문제였습니다. 6억이나 되는 돈이 과연 부모님한테 이게 꺼줄 수 있는 돈이냐. 두 번째는 10년 동안 자녀한테 이체했던 것은 전부 증여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2년 내 출금했던 4억은 자녀들한테 줬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혐의가 있었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3달 동안 저희가 모든 내용을 잘 소명을 했고요. 극히 일부만 추징을 당했고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 넘어갔는데 당시 아파트, 현대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가가 같은 35평이지만 어떤 동이 어떤 호수는 70억, 어떤 건 72억, 어떤 건 68억, 뭐 이런 식으로 좀 편차가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평법인 6곳에 좀 컨택을 해서 간평 가격을 어디로 맞추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이 제일 적정한지를 굉장히 좀 오랫동안 논의를 했어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격에서 10% 차이 이상이 난다면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열려서 국세청에서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감정가격을 최대한 줄이되 국세청 시각과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가 감정가격을 감평받는 거를 굉장히 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신고와 굉장히 좀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 정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전화번호와 상담할 수 있는 이메일이 적혀 있으니까 저희 회사 텍스케어 이메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